10대의 왕 마드리드 심한테 듣는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오늘은? 보수 집권, 재집권 플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보수 재집권 플랜을 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 딱 바뀌면은 문재인 때처럼 막 바로 막 전광석화처럼 막 그 적폐청산이 뭐 수사 들어가고 사정 정국 들어가고 그래서 네. 뭔가 막 되게 확 바뀔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네. 막상 되고 보니까 여전히 좌파들의 세상이고 언론은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반윤상업주의 다들 이 윤석열 반윤상업주의. 우리가 이 레이블링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윤상업주의를 극복하고 보수 재집권 플랜을 지금부터 돌려서 보수들이 똘똘 뭉쳐야지 나태해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준석이라는 인간 자체의 영향력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공중파나 이런 데 나와서 막 그 선전성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급선무입니다. 정말. 네. 이준석의 언어가 항상 보면은 유튜브와 공중파 갈라치기를 해요. 저들은 유튜브에 뭐 하지만 우리는 뭐 미래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되게 고립시키고 유튜브를 또 구태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준석이 공중파나 아니면 그 제도권 언론에 굉장히 아부떠는 그런 방식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중파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위협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요새 보면 먹방이든 뭐 여러 가지의 그 유튜버가 매체가 발달하니까 이제 그 여배우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자기들의 채널을 통해 성장을 하지 공중파에 이제는 아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제 유튜브에서 잘 나가면 공중파에서 모셔올 모셔오잖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선민의식 이런 거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영진 앵커라든지 김현정 앵커라든지 뭐 조수빈 앵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준석을 되게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주고 싶은 말을 막 거침없이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준석 이 정말 희대의 이 선동분자는 정말 매체까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 좀 있으면 이준석 거의 뭐 뉴스공장도 나오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준석이 언제 뭐 김어준이나 뉴스공장이나 그런 거 욕하는 거 보셨나요? 어르신들 보는 유튜브만 계속 욕하면서 자기 진영에 있는 보수들을 마치 구태와 뭐 음모론자로 몰아가고 실제로 그 사람이 김어준이 표했던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목숨 걸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준석아, 저 빨대양도 좀 한번 욕해주면 안 될까? 인지도 좀 쌓게.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은 이제 두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계속 활동을 할수록 윤석열의 영향력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지지하는 그 반윤 세력들한테 계속 효용감을 줘야 돼. 뭔가 폭로를 하거나 근데 더 이상의 그 자극을 주지 못하면 얘는 소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하면서 똑같이 징징거리고 그러면은 이 화제성이 이제 사람들이 지겨워지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이 왜 그 이준석이 울었냐면은 사실 한 방이 없거든. 그러니까 운 거야. 그러니까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없었다. 알맹이 없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 재집권 플랜에 있어서는 이준석이라는 인간의 완벽한 제거와 영향력 제거가 사실 첫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준석이 진짜 윤석열 정권에 숨겨진 에이스들은 털끝도 못 건드렸다는 거죠. 바로 한동훈 장관과. 맞아. 그러네. 이준석이 한 번도 한동안 욕 못. 이제 그게 자충수에 빠지는 건데 이준석이 자꾸 윤핵관 거리면서 윤핵관이 또 누군지 특정을 해버렸잖아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뭐 이런 분들. 근데 사실은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어떤 자기의 어떤 당내 지배력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적인 관계지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장제원이나 권성동이 무너진다고 해서 정권이 무너지나요? 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나요?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근데 지금 이준석이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윤핵관 했는데 그 윤핵관 리스트 자기가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역으로 이 지금 리얼 복심이라고 생각되는 한동훈, 그다음에 이복현 그런 검사 라인이라던가 권영세나 원희룡처럼 이렇게 딱 내각에 자기가 이렇게 픽업해 갔던 이 당의 어떤
유력 주자들이라던가 네네. 당권 주자들을 이게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준석이 이들을 공격하게 되면 쟤는 그냥 어디 가나 그냥 다 난사하는 애들이구나. 분탕질하는 애구나, 뭐. 이제 그 명분도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예를 들어서 그 윤핵관이 정말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고 네. 이들이 무너지면 윤석열이 무너진다 정도로 갔으면 심각한 타격인데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앞줄에 선 거죠. 앞줄에 서서 지금 이준석의 막 포화를 맞고 있는데 이 나머지 진짜 리얼 측근들과 리얼 브레인들은 이 후방에서 안전하게 이준석으로부터 보호됐다. 청와대에 어제 제가 갔는데 4만 5천 명인가 막 가가지고 막 버글버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와대 그것도 너무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청와대 개방한 거 맞잖아요. 그거 왜 말 못해요? 그러니까. 브로셔에 윤석열이라는 이게 윤자도 없어. 모든 홍보물과 모든 현수막 모든 거에 없어. 윤석열이 윤자도 없어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거기 온 젊은 애들 있잖아요. 마치 팽코난 같은 애들이 뭐 무슨 그 관저가 오래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니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뭐 문재인이 마치 그런 거를 개방해 준 것처럼 호도하고 욕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치는 잘해주면 욕만 해요. 정치는 저기 스스로 뭐 알아주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자기가 자기를 알려야 돼. PR을 해야 돼. PR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지금 문제는 약간 이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기가 세신 분인 것 같고 자기 주장도 세신 분인 것 같고 대선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걸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이름 팔아서 호가호위하거나 설치는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리시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통령실 문화가 그냥 이제 뒷줄에 숨고 이렇게 나서거나 역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그런 약간 탁현민처럼 이제 손혜원이나 탁현민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성향은 좀 똘끼가 있고 이런데 정상이 아닌데 일은 잘하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추진력 같은 건 있는데 그런 추진력 있는 사람도 없고 기강을 세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총대 메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뒤에 숨는 거죠, 다. 제 생각에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믿을 만한 정권을 주고 이렇게 딱 기강을 잡아봐라 뭐 이럴 만한 사람을 이제 꽂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너무 장제원 의원이 제가 봤을 땐 그나마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빨리 알아서 이렇게 물 밑에서 그런 조율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상처를 막 받았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아들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대중적으로 그분이 아들 문제 말고 뭐 그렇게 뭘 크게 잘못했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라 이름으로 싸잡아서 사장시키기에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분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폐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 실수도 하지도 않고 용의 주도하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대통령실의 한동훈, 대통령실의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 빨리 비서실장으로 딱 앉혀가지고 기강을 딱 잡을 사람을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뭐 매니지먼트 딱 해줄 사람, 매니저를 딱 잡아서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계속 다 측근들이 대통령 뒤에 숨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눈치나 보고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 플랜 진정한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완수하고 차기 정권, 차기 보수 정권까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송을 지금 다 그 반윤 상업주의로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반윤 상업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지금 지지율이 낮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높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뻔해요. 그냥 사실은 지지율 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일 공중파 3사 조중동 그리고 그것만 보셔도 지지율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모든 공중파 3사가 좌파 아니면은 좌파 민주당 패널 아니면은 세복의 라인 무슨 뭐 천하람이니 장성철이니 뭐 김재섭 허은아 정미경 뭐 그러니까 약간 친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준석을 옹호하는 패널들로 가득 차 있으니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어요. 참고로 문재인 정권은요, 이제 정권 바뀔 때쯤부터 이제 MBC, KBS가 다 파업을 합니다. YTN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사장들이 다 물러나서 정권 초반에
사장들이 전부 언론 노조 출신의 인간들로 바뀌어요. 그다음부터 문재인 빨아대는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과 언론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 정무 라인에서 봐야 될 거는 언론이다. 그리고 지금 사설이나 이거 조중동 보도나 종편, 심지어 종편만으로도 무너진 거예요. 지금 종편 중에 그나마 5대5를 맞추는 거는 채널A 정도고, TV조선도 제가 보기에는 다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왜 자꾸 이준석 옹호하는 패널들이 나가서 담론을 지배하는지.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패널 스터디라든가 론지튜디널 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타임 추이를 보는,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그 타임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의 패널을 놓고선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로 보는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로. 그 약간 TV 시청률하고 비슷하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청률도 그렇잖아. 예를 들면 100명의 패널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 여론을 빨리빨리 이게 할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 이번에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 47, 그러니까 47, 48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율로 맞춰 놓는 거예요. 심상정 찍었던 사람, 그다음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 이 수를 일단 맞추고 대충 대표성 있게 그 성별, 지역 이런 거에 대한 거 데모그래픽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패널을. 그 100명을 대상으로 코호트 스터디를 하자는 거잖아. 그렇죠. 거의. 코호트 스터디를 하는 거죠. 뭐예요? 시계열로. 특정, 그러니까 100명을 딱 가지고 추적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태어난 100명을 가지고 얘들이 20년 동안 후에 얼마나 봤더니, 많은 노벨상을 받았냐, 얼마나 범죄자가 됐냐, 이런 걸 따지는 거. 코호트 스터디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데는 선거 캠페인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준석 같은 사태가 딱 터졌어. 그러면 빨리 부르는 거야, 패널을.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았었는데 부정적 되신 분,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왜곡이나 정권의 압력이나 뭐 부당한 그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듣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렴해서 메시지를 내는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의 가치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재집권 플랜에 있어서 한동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이제 이념적인 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안보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정부패에 눈 감아주지 않고, 이제는 능력도 없는데 예전에 뭐 운동권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서 익스큐즈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서적 부채의식을 다 벗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 자체가 이제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제 다 이 시스템 그 논쟁은, 거대 담론은 끝난 시대예요. 지금 거대 담론이 끝났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마이크로한 정책과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민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제 능력 있는 엘리트,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구현할 수 있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고 안정된 사람, 이념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안정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게 한동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대 정신이 원하는 탈이념 중도 실용 시대의 황태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교도소 안에서 코로나가 막 번졌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가장 먼저 돌본 게 교정시설을 그 사람도 우대해주고 거기를 되게 막 처우를 개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사실 원래 좌파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좌파는 하지 못하고 우리 오히려 한동훈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한동훈은 정말 그리고 뭐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잘 그러네요.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진짜 인혁당 사건. 때려주고 인혁당 사건에서 또. 이제 보상을 못 받게, 이렇게 자기가 받은 보상금을 전부 토해내야 되게 생긴 그 인혁당 희생자들이, 유가족들이요? 유가족들이 그 다시 돈을 그냥 안 뺏겨도 되게 만들어준 분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근데 그전 문재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못했어. 뭐 이런 식이야. 야, 그게 법이 안 돼서 못해. 근데 한동훈은 법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걸 다 해결해 줬다는 거지. 이게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왜 가장 주목받는 이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의 넥스트 주자가 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지지 세력이 지금 3단계로 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코어 보수층이에요. 그럼 코어 보수층은 결국에 지금 보수는 친윤 체제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예전에 문재인 정권의 그 조국을 보세요. 조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40%라는 지지율을 더 확장시키지 못하고 40%를 또 반으로 쪼개서 20%의 코어에 숨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한동훈은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40% 윤석열 지지율이 있으면 그걸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인데 동시에 또 이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코어 친윤을 다 흡수할 수도 있는 사람,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계층이 뭐냐면 이제 한동훈이 그 끌어온 팬덤층.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하고 뭐 아이돌이나 좋아하고 드라마나 보던 그런 여성층들이 한동훈 자체에 빠져들어가지고 나 정치고 뭐고 다 모르겠는데 나 한동훈이란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 이런 층이 있어요. 그 층이 제가 봤을 때 벌써 한 5% 이상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보다 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한동훈을 좀 인정하는 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진중권 교수 같은 층? 약간 그리고 이제 김경률 회계사님도 한동훈 장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한동훈 장관이 그 보수한테 이렇게 영합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게 크게 시야가 있어가지고 이런 그 뭐 정의당 지지자라던가 아니면 약간 지금 PC 지지자들인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되게 잘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보수의 가치와 대치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올바름, 정말 그 리터럴리 정치적 올바름을 구현해야 되고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어쨌든 그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그 조국한테 좌파들이 기대한 게 바로 있던 한동훈이었다고. 컴플렉스. 근데 조국의 삶 자체는 이미 정말 타락으로 진짜 그러니까 온상이잖아. 조국은 한동훈 흉내를 내고 싶었던 그렇지. 그냥 불쌍한 쩌리. 좌파지. 근데 진짜 이게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한동훈을 더 싫어하고 차기 정권도 위협이 되니까 더 싫어하고 막 정말 진짜가 나타났다. 공격을 퍼붓는 거죠. 하지만 공격을 퍼붓을수록 그래서 저는 이 그냥 내공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한동훈은 한국인들의 열망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의 결집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사회 좀 더 굉장히 튼실한 그 한국 사회가 되고 그다음 한동훈이 많이 되잖아. 그러면 진짜 보수의 계속 장기 집권에 고속도로를 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상상을 못 하시는 디테일? 저는 구체적으로. 한동훈이 대통령이 약간 되면 뭐 일단 알면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다시 또 나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뭐야? 네. 정치의 꿈을 갖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산업 자체, 정치라는 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 이런 국민들의 대중적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거 내가 한 걸로 좀 편집 좀 해주세요. 내가 말한 걸로.